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크리스마스 25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공수처는 첫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비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고 또 두 차례 부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직이기 때문에 출석한다면 경호처와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협의조차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 25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건 없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김용현 전 장관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검찰이 좀 서둘러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유기도 한데요. 공수처도 김용현 전 장관의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틀 전에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시도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찰 특수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조 관련 수사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죠. 일단 이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체포조로 불리는 형사 10명의 명단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넘겼는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 같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100여 명의 비상대기 명단을 만드는 것까지 드러난 상황이라서 여기에 관여한 윗선은 누군지 이것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우종수 본부장이 오늘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보고받았을 때는 국수본 관계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뒤 이미 10명의 명단이 넘어간 상태였다. 그러니까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에서도 오늘 행안위 발언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후로 주고받은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인물들과의 공모관계 파악을 위해서인데 공조본이 계엄 당일 주로 사용됐던 윤 대통령의 보안폰인 비화폰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지시를 내린 정황이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났습니다. 송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분석해 내란 혐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보안폰인 비화폰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조부는 비화폰과 통화 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중요 지시와 보고가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제는 공무상 비밀인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려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조사 출석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아폰 통신 기록 확보까지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 국무회의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YTN의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열흘 뒤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는데 최 부총리는 지시 내용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건 원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기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산은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예산 관련 지시 정황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의 의미도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인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쪽지를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롭게 파악된 지시문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현직 정보사 간부뿐 아니라 육군 기갑여단장도 회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지난 2일과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전현직 군인들을 안산에 있는 햄버거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입니다. 이 회동에서 정보사령부의 국회 선관위 장악, 북파 공작부대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된 거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최근 회동에 참석한 군 관계자 모두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석자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추가 입건된 인원은 없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방문했던 93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도 햄버거 회동 참여자로 특정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 지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건 맞는다면서도 계엄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햄버거 회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구속한 사람은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사경찰 출신 예비역 대령 김모 씨 등 3명입니다. 당초 전현직 정보사 모임으로 알려졌던 햄버거 회동은 수사 전문가의 기갑부대 지휘관까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며 규모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구 여단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 내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동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8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혐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김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난 21일 검찰의 협조를 받아 김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거절로 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진행 상황과 계엄 선포문, 포고령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의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의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 구속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네, 계엄 사태 관련해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배후 기획자로 지목을 받고 있고 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자필 수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정치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대상의 이름이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또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수용 및 처리 방법 이런 언급이 등장했다고 하고요. 또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이런 표현도 수첩에서 발견됐다는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 브리핑 내용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이 경찰이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 안에 국회 봉쇄, 정치인, 판사 등 수거 대상으로 표현이 돼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햄버거 회동과 관련해서 노상원이 주도하는 수사 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앞서 정보사 수사 2단이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 경찰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이 햄버거 회당이 노상원이 주도했고 노상원이 주도하는 수사 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 2단은 모두 이제 60여 명 규모고 수사 2단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제 실명이 적혀 있는 인사 발령 문건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보산의 수사단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된 것인데요. 이른바 롯데리아 4인방,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이 4명이 이 수사단의 컨트롤 타워를 맡으려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앞으로 수사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수첩에 담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앞서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실거주하던 경기 안산에 있는 한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는데요. 60여 쪽 분량의 손바닥 크기의 이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해 단어 등의 형태로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표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거라는 단어를 두고 경찰은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중 일부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전모도 드러나고 있죠? 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진행한 회동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례 있었는데요. 이들은 회동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구성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60여 명 규모의 3개 부로 구성하려 했는데 선관위 서버 장악이 첫 번째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사 관련 공문까지 작성했으며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역 2명을 포함한 군인 1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 다시 말해 보안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인데 실제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모레 성탄절에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경찰도 현장에서 합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발표 오늘 몇 시쯤으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 서류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헌재 직원을 보내거나 우편 또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여전히 수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6일에 전달됐다면 오늘까지 답변서가 제출됐어야 하지만 서류가 이렇게 송달되지 않으면서 이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첫 준비기일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는데요. 오늘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됩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죠? 네, 맞습니다. 헌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까지 잇따라 접수되어 있는데요. 헌재 측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송달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송달받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 통지 등을 송달받았고요. 일주일 뒤에는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통지서 등 서류 송달은 법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딴 서류 거부가 탄핵 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고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시사하면서 여당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이 특검 공포를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신속한 대통령 구속수사와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내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한대행 탄핵이 국정에 차질을 빚게 할 거란 국민의힘 주장에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해서 내란 사태 종식을 못하게 하는 게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처럼 찬성 200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해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 의장이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동을 했지만 이 문제는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야는 연말 본회의 의사 일정이나 계엄 사태 국정조사 계획도 아직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는데 다만 거대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첫 번째 국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6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금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민주당이 추천한 40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온 여당은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헌재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가 직접 심판을 추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 그 자체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위헌성을 다퉈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한다고 내란에 동조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소집됐죠. 네,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안질을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따져 묻는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행안위 담당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계엄 당시 기관 피해나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근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허한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전체적으로 섣부른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유권 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힌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나눌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라며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유언적 묘사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국정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내란 진압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내란 진압이 우선할 수도 있다.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이 또 한 번 탄핵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 지금 모든 시선이 한덕수 대행에게 향해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의 데드라인은 정했네요. 24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24일을 탄핵의 데드라인보다는 정책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일단은 본인은 윤석열의 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과 세계적으로도 국가 신인도, 대외 신인도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 대응으로서 적절한가에 있어서 부분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월 1일로 넘길 것도 없습니다. 기왕지사 해야 될 것들, 상설특검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질질 끌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거를 털어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야당이 제초하기 전에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24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 공수처 수사를 좀 고려한 것 같아요. 25일 출석 요구를 지금 대통령한테 한 상황이고요. 25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출석과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의 20일 정도 되면 지금 1월 1일까지 특검을 미뤘을 때는 특검을 좀 무용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권한대행에 있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데드라인이 하루 남은 건데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총리실은 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죠. 시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해서 할 일을 민주당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협박의 기저에는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국정 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너무나 과한 발언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총리실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어떤 뭐 시점 또는 결정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러한 정치적인 공략은 그냥 정쟁의 하나일 뿐이고 더욱더 국민들로부터는 민주당은 국정 생각을 전혀 안 하는 당이다. 이 상황을 집권의 호기로만 생각하고 압박하는 데만 정신이 몰두돼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데드라인을 정할 때는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우리가 액션에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연말 31일 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국회의장이 12월 연말까지 그 본회의 일정을 26일하고 31일을 두 차례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본회의가 두 차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의석수가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겠으나 이 또한도 의장이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이 결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도 문제인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것들이요. 지금은 본인의 자리와 이전 정부에 있는 지금 직무정지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비상시국인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안정에 어떤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한계잖아요. 왜 끝에까지 밀 필요가 있겠어요? 미리 결단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행정가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탄핵 부분들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한 오해를 사서 또 탄핵,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또 전국이 시끌시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밖에서 이 대한민국의 집안 싸움을 보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외국 정상들이나 각 나라들은 얼마나 안심하게 보겠어요. 예. 저는 그런 점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오기 전에 좀 본인 스스로 빠른 신뢰의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재차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몇 표가 넘어야지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00표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 묻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대통령 대행은 몇 표 이상이 나와야 탄핵의 요건이 성립하는 걸까요? 보시죠. 지금 규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 탄핵 요건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인 거고 국무총리로 본다면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151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느냐 국무위원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죠. 저희 당의 입장과 민주당 입장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참고할 부분이 하나 있죠. 국회 운영위에서 그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10월에 저희가 냈었던 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법률,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에서 대통령에게만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국무총리이긴 하나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한 탄핵 요건도 그 강화된 요건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그것이 맞죠.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역할에 더해서 대통령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해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러면 강화된 탄핵 요건, 즉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탄핵을 하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200이냐 151이냐가 중요한 게 200이면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200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적 혼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우선. 두 번째는 숫자만 보더라도 입조처나 2016년도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입조처 분석도 200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예. 이게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니라 의견이고요. 최근에 뭐 운영위의 어떤 조사관도 예. 이게 200석이 필요하다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하나 근데 상식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직위와 직책의 문제죠. 그러니까 직위는 국무총리지만 예. 직책으로서 권한대행을 맡는 거. 그러면은 이 직위가 뭔가 직위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국무위원이고 예. 이걸 나누는 가장 큰 거는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섬세하고 좀 나름대로 강화된 어떤 탄핵에 대한 요건을 준다면 국무위원은 그냥 임명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조금 더 해석 여부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제 논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야죠.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걸 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데드라인이 내일이니까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긴 물론 이제 한데요. 대비는 해야겠으나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를 200석, 150석으로 살아 있을지언정 그러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해 주겠어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탄핵 국면이고 계속해서 이 말하자면 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버티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민심이 가만두지 않죠. 예.
어쨌든 진짜 표결로 가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151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해석 여부에 대해서 뭐 권한쟁의 심판을 예. 걸던지 저희가 하겠죠. 그거는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저희는 그것은 부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과거에 뭐 4.4 5.2개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김용민은 얘기하는 중에 화면도 나왔지만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이 되면 그 다음 순번 경제부총리 그럼 직함이 4개가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태까지 그럴 것까지 되면은 국민들께서 너무 실망이 많으실 거예요. 이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예. 여야가 의견은 극명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뭔가 굴러갈 수 있는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체제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가야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는 이 예. 거대 야당의 이 횡포에 가까운 정쟁 이 거리 이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당연히 판단을 잘 하실 겁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이제 속내 중에는 지금 뭐 분석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특검들의 브리핑이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 그리고 탄핵의 인용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예. 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부분들은 행여나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들이 지금 현재 내란 수괴의 피해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벌써 국론이 분열되잖아요. 저희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와 관련된 교회 목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급이다. 그리고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점점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온당합니까? 저희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민주당은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내란을 저지르는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가도요. 조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다음 총선까지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론전에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예. 아예 이만한 거를 가지고 집중한다고요? 그러진 않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태극기 부대 쪽에서 나오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을 행여라도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겠으나 뭐 조기 대선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예. 아니면 거기에 얹겠다는 그런 계산은 없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의혹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 그동안 의혹이 막 서너 달 이어오면서 저희 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가 특검을 통해서 또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브리핑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고 그 예. 혐의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것이고 뭐 소환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느냐 여부는 뭐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이라는 용어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예. 60일 안에 있는 그 선거 그 사이에 소환되고 의혹이 보도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당 대선 주자급 되시는 분들이 받을 정치적인 피해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말만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은 15개 수사 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법에 예. 저희가 찬성할 리가 없죠. 정치 공세가 다분히 들어갔고 또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뭐 야당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한 특검법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그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의 시선은 조기 대선 가능성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때 아닌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이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을 걸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불가하다 이런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네. 선관위 결정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연욱
이라는 분과 이재명이라는 분에 비교했을 때 차기 선거에 직접적으로 출마하신 분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저게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결국에 이름이 나간다는 거는 선거에서의 어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예. 좋은 또 이미지로서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쁜 이미지로서도 그 이름이 알려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선관위가 어떤 주관적으로 특정 누구에게만 뭔가 손을 들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서영교 의원도 이것이 이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서영교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다음 선거의 관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은 안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의 공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선관위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관위를 함부로 무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뒤지고 선관위를 차단시키고 서버까지 다 드러내려고 했던 그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당장 조기 대선 열린다면 우리 후보지 않느냐 이런 지금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만약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기본 전제를 잘못 알고 계시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위의 주장이나 서영교 의원 얘기는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을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안 된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뭐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조기 대선이 된다는 어떠한 확증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냥 가면 27년 3월 대선이에요. 아직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곧 선거가 있을 테니 이렇게 조건을 딱 걸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안 된다고 말한 선관위 결정 자체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선관위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현수막 허가하냐 불허하냐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좀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판단 근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불신을 받고 있다. 이재명 안 된다도 그럼 정치적 견해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을 이 차제에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예. 이것은 뭐 선관위의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선관위가 이제 선거 현수막을 판단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이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도 지금 뭐 일로 합시다, 일합시다는 허용을 하고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단어는 불허하고 이래서 또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무언가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선관위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도 납득이 오면서 선거를 치렀던 게 여야 정치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입맛에 안 맞으면 민주당도 선관위를 욕했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그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헌법기관이 선관위가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헌법기관이 선관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거를 산하기관으로 둬야지 왜 헌법기관으로 둡니까? 그래서 거기에 맡겨놨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금은 불허했지만 그때는 또 허용하면 또 민주당에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또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선관위의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에요. 늘 그래왔어요.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관위의 결정과 늘 다른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관위 결정 사항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또 증거로 채택도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의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니까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저도 오랫동안 선관위를 이렇게 국정감사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최악의 경우수를 두는 겁니다. 선관위 판단은.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조기 대선은 확정됐다고 가정하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확정이 됐을 때 본인들이 이걸 허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늘 그런 결정을 해왔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도 지금 선관위 결정을 납득을 못 하시니까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도 전 핵심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선관위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자체는 늘 어느 정도의 그 해석 자체가 일관성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잘못된 걸 존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잘 보시면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헌법기관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날짜 정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탄핵하자고 하는 분들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재판부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재판에 대한 결과는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을 불허했다가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선관위가 입장을 좀 바꾼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과 선관위가 또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계엄 사태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헌재도 서서히 이제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헌재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전략으로 보이세요? 시간 끌기 전략이 시간 끌기다? 맞겠죠. 예. 시간 끌기 전략을 왜 하느냐. 첫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변호인단 저는 선임보다는 여론전을 좀 확산시키려는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론전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지난 주말에도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정당한 구국의 결정이었고 계엄의 뭐 결단이었다. 예. 라고 하는 축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숙성돼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맞서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국정 혼란의 여론을 키우려는 속셈이 있지 않냐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헌재가 용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봐서는 헌재 시간은 계속 갈 것 같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2016년에 권선동 원내대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면 탄핵 심판을 빨리 받아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빨리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좀 좋은 권선동으로 돌아오는 게 어떠겠냐. 예. 좀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지금은 좋은 권성동이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좋은 권선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연 전술 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천하람 의원은 지연 전술 이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천하람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지연 전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급 하책이다. 하나의 추가적인 가능성은 제가 이제 법조 쪽에 이제 약간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답니다.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섭외가. 보통 그렇게 이런 사건 맡게 되면 해당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무법인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뛰어줄 변호인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천하람 의원 얘기인데요. 네, 그 지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천하람 의원이 설명한 대로 변호사가 뭐 개인 사무실 하는 변호사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제 큰 로펌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변호사분들 중에 명망 있는 분을 변호인단에 넣어서 대비하고자 할 텐데 그럼 그 법무법인 전체가 다 이 사건에 매달리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로펌을 나와서 그럼 해야 나와야 된다고 된다는 그러더라고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결정을 할 그런 변호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소송도 있는데 그 다
다른 분에게 넘기거나 중단하고 와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 윤 대통령이 뭐 송달을 안 받는다, 뭐 서류 접수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조금 해봐요. 물론 말씀 들어봐야 됩니다. 입장이 뭔가. 헌재가 6명 체제에서 이 스타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론이 반으로 딱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탄핵 이 심판이 6명 재판관 체제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까지 잘 정리된 후에 시작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도 이 심판 절차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거기까지 우리가 넓혀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변호인단 상황은 뭐 정확한 사실이 전해지진 않았는데 당장 공수처 소환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아서요. 네. 이 출석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공수처에서 공조본에서 예. 나름 그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25일이면은 휴일이니까 경호 부담이 좀 없고 그런 날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예. 소환 통보에 응하시는 그 상황이 빨리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이 집행되는 순간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간이 있으니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제시한 데드라인은 내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 소환 조사 잡힌 날짜는 또 모레고 이번 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노상원 전 사령관이요.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잡힐 수첩을 경찰이 이제 확보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그 수첩 내용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뭐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 분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이제 적혀 있었고 수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씨, 그러니까 뭐 안산에서 보살 활동을 했던 장군 출신의 전 정보사령관이고 이번 계엄에서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있어서 현직 장성들이 저분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분의 지시를 받았는데 저분의 집에서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모가 담긴 수첩이 발견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직무가 정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고 경고용이라고 경고용이었고 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없고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본인은 국회를 존중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나 무력행사를 통해서 권한을 중지시키려고 안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원 씨 계엄수첩을 보면 정치인 판사가 들어갑니다. 그 판사가 이 증언 속에서 나오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연 판사에 대한 체포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거라고 합니다. 보통 수거는 우리는 뭐 하죠? 쓰레기나 휴지를 할 때 수거를 하죠. 거의 정치인과 그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고 뭐 체포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라.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놀랬던 게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N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 속에서 조각조각 맞춰보면 노상원 씨가 중심에 있었다면 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서 북으로부터 역으로 공격을 받게끔 해서 뭔가 비상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어서요. 저는 지금 현재 노상원 씨의 수첩 자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준비하는 전면 이 계엄을 부정하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 보입니다. 이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회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수첩에 적혀 있는 저 내용 누가 지시했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윤 대통령 쪽 특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아예 딱 선을 그었어요. 이제 법률적 쟁송을 앞두고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은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면 확실히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체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심정이 가긴 해요. 이거는 수사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예. 노상원 씨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걸 넣었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뭐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 수사기관의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수첩이 이제 다 열리면 이게 이제 뭐 스모킹건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또 좀 궁금했던 게 네. 민주당에서 이 수첩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정보사 내 수사단을 운영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수사 2단이라는 뭐 얘기로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해서 뭔가 군을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휘 체계를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노상원 씨의 계엄 수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리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누가 치부를 하더라도 첫 번째 군이 동선 자체가 지금 여러 조지 경찰청장부터 수방사, 작전사, 방첩사 이분들의 증언, 그다음에 예하 707 단장의 증언들을 조각조각 맞춰보면 이 수첩의 내용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 수첩대로 뭔가 그 부대가 움직였다. 부대가 하나 움직이려면요. 그 쉽사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불법적으로 체포조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게 이런 일은 없도록 수사기관이 해야겠으나 만에 하나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는 그 발언이 그러면 결국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씨가 둘이 협잡을 해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런 오리발을 뺄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성공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그 작전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핵심 인물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금 뭐 잡힐 수첩까지 열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경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 앞두고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정오에도 중부 곳곳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 시작부터 눈이 잦아 눈 덮인 성탄절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올해는 완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도 영하권입니까? 네, 정오 기준 서울은 3.8도로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파주 영하 0.8도, 철원 영하 3도 등 중부 곳곳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욱 낮아진 건데요. 이로 인해 오늘 아침에는 강원도 평창 봉평면이 영하 20.5도, 철원 영하 15.5도 등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9.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에도 대관령 영하 1도 등 강원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고 서울은 4도, 대전 6도 등 전국이 10도 이하로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에 다시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재차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네, 또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기 어렵다고요?
네, 겨울 시작 전부터 눈이 많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낮 동안 눈이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내일부터 성탄절 당일 오후까지는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을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기압이 물러난 뒤 북쪽에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성탄절 당일 늦은 밤부터는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눈의 양이 많지 않고 강수 시점이 불확실해 아직은 변동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수치 예측 모델로도 예측하는 결과가 달라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적설량 정보는 오후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성탄 준비가 한창입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대륙을 불문하고 산타클로스들이 선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빨간 바지가 강물에 젖지 않도록 목마를 타고 등장한 산타클로스. 술록이 끄는 썰매 대신 배에 올라 직접 노를 젓기도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강변 지역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Toda criança de qualquer comunidade, ela sempre está correspondendo com um sorriso, né? Aonde a gente vai, é um sorriso, é uma alegria muito grande. 선물을 나눠준 뒤엔 브라질의 국민 스포츠, 축구도 함께합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도 뱃사공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산타를 태운 곤돌라가 운하를 누비며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에선 기독교 신자들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الاحتفالات المقامة في الأعياد تقام بالعيد مثل العادة ما في أي شيء جديد غير إنه نحن نأمل بإنه يكون المستقبل أفض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Tacciano le armi e risuonano i canti natalizi. Preghiamo perché a Natale possa cessare il fuoco su tutti i fronti di guerra. 감기에 걸린 교황은 성탄 주간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만나는 대신 거주지 안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주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는 바로 산타 할아버지죠. 성탄절 전날 밤이면 산타가 어디쯤 왔을까 궁금했을 텐데요. 산타 할아버지 위치를 생중계로 추적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1956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산타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로 보여주는데요. 지난해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서울과 부산, 제주 하늘을 비행하고 갔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어떤 곳으로 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망치를 들고 초록색 그린치 복장을 입은 사람이 거리를 달립니다. 이후에 한 주택 문을 망치로 두들겨 집 안으로 돌진하더니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요. 도둑인가 싶지만 경찰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페루 경찰 당국이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동화 속 캐릭터 그린치로 위장해 본거지를 급습했습니다. 성탄절 시즌과 같은 연휴 기간 산타 관련 분장이 흔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런 위장 작전을 쓴 건데요. 덕분에 마약 밀매를 한 3명을 체포하고 코카인과 현금까지 압수했다고 합니다. 네, 꼭 붙어서 남극의 절경을 감상하는 커플 여행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야생 펭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이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너그럽게 뒤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센스 있는 펭귄이죠. 해당 커플은 펭귄이 이렇게나 예의 바를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당시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남극의 신사라는 펭귄의 별명 거저 얻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폭행이 거세지는 순간 한 남성이 그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황급히 경찰관을 공격하던 남성을 떼어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도 가세해 상황은 바로 정리가 되는데요. 망설이지 않고 경찰관을 도운 이 남성, 길 건너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발소 망토를 목에 걸치고 있는 건데 마치 슈퍼맨 같아 보입니다. 이 영상을 SNS를 통해 접한 누리꾼들 역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망설이지 않고 타인을 돕는 모습을 보니 일상 속 슈퍼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홍해에 배치된 미군이 아군 전투기를 5인 격추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브라질 남부 관광도시에선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미 중부사령부는 예멘의 수도 사나의 반군 지휘 통제 시설 등을 정밀 공습했습니다. 이 작전 수행 중 홍해 상공에서 미 해군 F-18 전투기가 아군 5인 사격으로 격추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도미사일 순양함 게티스버그호의 발사 실수라는 겁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대국미사일 수직 발사관만 100개가 넘는 게티스버그호지만 레이더와 통신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예멘 반군은 이 전투기를 격추한 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وقد أدت العملي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إلى الآتي. أولاً إسقاط طائرة F-18 وذلك أثناء محاولة المدمرات التصدي للمسيرات والصواريخ اليمنية. 브라질 남부 도시의 주택가엔 소형 항공기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주택 굴뚝에 부딪힌 뒤 건물의 충돌에 충격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전원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O Estado está todo mobilizado aqui para dar o atendimento necessário. A gente tem 14 pessoas. 사고기는 인근 카넬라 공항에서 이륙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추락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역은 유럽풍 산책로로 잘 알려진 휴양 도시로 성탄절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올라선 일론 머스크를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무산시키면서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당선인은 극단적인 설명까지 동원하며 옹호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는 머스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And all the different hoaxes. And the new one is President Trump has ceded the presidency to Elon Musk. No, that's not happening.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He's not going to be president, that I can tell you. And I'm safe. You know why? He can't be. He wasn't born in this country. 하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머스크의 엄청난 영향력을 입증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은 예산안 전국에서 더욱 증폭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최초로 합의한 예산안은 머스크가 가장 먼저 반기를 들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협상 끝에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폐지안은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가까스로 셧다운, 업무정지 위기를 피한 공화당 지도부는 머스크에게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When I said, "Hey, you want to be Speaker of the House?" I don't know. He said, "This may be the hardest job in the world. I think it is." 이번 사태로 트럼프는 하원 장악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 새 예산안에서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조항이 빠지면서 중국에서 테슬라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머스크만 승자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Why he did that? Well, there's a lot of people thinking that maybe he did it for his own personal interests, having to do with his investments in China. 공화당 내부에선 여전히 대다수가 머스크를 두둔하고 있지만 머스크의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 반납을 언급하자 파나마가 이에 발끈하며 외교 쟁점이 됐습니다. 또 1890년대에 미국은 소득세 없이 관세만으로 풍족했다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도 강력한 관세 정책 관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82km 길이의 파나마 운하를 지어 소유권을 파나마에 이전했지만 파나마가 운하 관리에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파나마 운하 반환을 언급했습니다. If the principles, both moral and legal, of this magnanimous gesture of giving are not followed,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에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부터 야당까지 파나마에선 강력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며 양국 간 외교 쟁점이 됐습니다. Como presidente, quiero expresar de manera precisa que cada metro cuadrado del Canal de Panamá y su zona adyacente es de Panamá y lo seguirá siendo. La soberanía. 트럼프는 1890년대에 미국은 소득세 없이 관세만으로 풍족했다며 물가 인상 우려 속에도 강력한 관세 정책 관철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생산 제한과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0.49달러 하던 시절이 좋았다며 석유와 가스 시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얘기 경제평론가와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정확히는 정용진 회장의 인맥은 트럼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장남이죠. 이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히 밀접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호칭을 할 때 우리 What's up, bro라는 브로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정도 사이라고 하고요. 아, 브로면은 친밀한 건가요? 그 이상 그렇게 하나 표현하는 말인데 예. 10년 전쯤에 이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이 만남이 시작이 됐고 예. 7, 8년 전부터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특히 정용진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트럼프 가문, 트럼프 주니어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진심이어서 이제 신앙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고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5박 6일간 트럼프 주니어 장남한테 말하라고 저택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박 6일에 갔으니까 예. 당연히 트럼프 주니어와도 있었겠지만 예. 트럼프와의 만남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세간에 알려준 것은 한 15분 정도 이제 식사 만찬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도 대화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만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주니어가 마러라고 리조트를 이제 초청을 그렇죠. 한 건데 네. 그냥 뭐 마러라고 리조트를 얼굴 보자고 부른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어떤 의미로 불렀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정용진 회장도 어떤 구상이 있었겠고요. 트럼프 쪽도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일기 때도 봤지만 모든 것을 협상으로 풀어가거든요. 하고 장 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막전 막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만나면 이제 서로가 일치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가게 되니까 현재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머스크도 거기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인사를 또 만나게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정 회장은 그 기자들에게 민간 가교 역할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 본인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뭐 기업가로서만 충실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좀 민간 가교 역할이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아마 민간 가교 역할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영진 회장이 좀 망설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 사절단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정부 요청을 좀 수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막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최근에 아마 올해 연초에 이마트에 뭐 사상 첫 그룹 내 첫 구조조정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올 1월부터 정영진 회장이 SNS 잘 안 하고 예.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모습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간 가교 역할에 좀 꺼렸다라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예.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요청단이 오고 경제계 사절단이 꾸리게 되면 그 공식 팀에 가서 활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이제 뭐 SNS 논란 이렇게 일으키는 CEO가 아니고 네. 내가 외교적으로 이런 인물이다. 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15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네, 다른 그럼요. 뭐 외교 정상들도 트럼프 당선인과 짧게라도 만나고 싶어 줄을 섰다고 하는데 네. 15분 동안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15분이면 상당한 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통화로만 봤을 때 예. 일본의 이번에 이시바 총리는 5분밖에 못했다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12분 정도 했는데 5분밖에 예. 못했다고 일본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좀 오랜 만남을 가졌던 게 역설적으로 이제 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마러라고에서 같이 이제 밥 먹었죠. 그러니까 네. 민간인이 가장 길었는데 그 다음으로 아마 정영진 회장의 15분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하게 긴 그렇군요.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15분 동안에 우선은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또 주고받았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한국이 저력 있는 나라라는 걸 자기가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뭔가를 있었을지 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추측을 일단 해보건데 투자 요청도 있지 않았을까요? 투자 요청도 있었겠고 예. 아마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예. 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 차차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는 15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CEO랑은 짧게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어요. 근데 네. 머스크가 한국엔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도 좀 글쎄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번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관심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 저출생 문제 가지고 예. 뭐 한국 큰일 났다, 뭐 예. 한국 난리 났다. 굉장히 관심 많은데 아마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일론 머스크도 공개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 차원이 한국에 관심 없다는 표현이 되지 않나 싶었고 다만 정영진 회장도 SNS를 워낙 좋아라 하고 예. 지금 X라는 이 또 트위터죠. X라는 것으로 이제 둘의 SNS에 또 접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쪽 비즈니스 특히 이제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커머스로 대대적인 전환, 항공모함을 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차원에서의 뭐 SNS 마케팅 여러 가지 비즈니스 쪽 차원이 있어서 아마 머스크와 저는 오히려 좀 할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만남의 시간은 좀 짧았다고 하고요. 5박 6일 마러라고 리조트니까 아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엄청 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한 번의 만남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맞습니다.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뭐 미국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현안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친밀도를 다지는 게 뭐 네. 국익에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트럼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기 때도 봤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모든 걸 다 협상으로 풀어갑니다.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덜 주고 덜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인맥이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항상 그 다음 비즈니스를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용진 회장이 뭐 만남과 특히 트럼프 주니어, 장남도 굉장히 많이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실세입니까? 차기 실세이기도 하고 또 도전하려는 그런 야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지금 정용진 회장 말고도 김승현 회장도 뭐 크게 하나의 트럼프 인맥으로 좀 밝혀져 있고 가장 제가 보기에 이번에 트럼프 2기의 찐 뭐 어떤 인플루언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죠. 왜냐하면 1기 때도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도 조합이 있고 일론 머스크와는 꽤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 2기의 거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아직 안 나서고 있지 굉장히 좀 역할과 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능력도 되는데 아마도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그 이심 그거 확실하게 좀 매조지를 하고 외부 활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년 1월 말 2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이재용 회장의 카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수들끼리 지금 뭐 내가 더 친하다 이런 은근 뭐 경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취임식에 누가 초대를 받느냐 정식으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용진 회장한테도 초대받았냐 했는데 이제 대답은 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근데 이건 이제 거의 미국의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밝혀질 것 같아요. 네,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트럼프랑 옷깃만 스친 2년만 있어도 좀 접촉면을 넓히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 정 회장 방문이 좀 다른 기업들에게도 신호탄 느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신호탄은 되겠지만은 그게 또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장남을 타고 들어간 트럼프 주니어로 타고 들어간 인맥만한 것은 글쎄요, 뭐 다른 기업은 따라갈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도 뭐 이마트 주가는 이미 금요일부터도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뭐 신세계 INC, 신세계 라인들이 또 이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또한 단면을 트럼프의 협상의 트럼프 그 단면을 읽어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뭐 국제 무대로 가서 뭐 주목을 제대로 받은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올해 연말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지금 뭐 탄핵 중국이다 보니까 지금 안개 속인 것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기업들도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도 좀 있다고요. 그렇죠. 일단은 불안하겠고요. 그게 정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런 정치적인 게 뭐 그리 영향을 미치겠냐 하겠지만은 또 각 그룹에는 대관 업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을 상대로 한 업무가 있어서 거기가 완전히 불투명해졌으니까 내년 계획에 짜는 또 한 축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직도 입법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계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끌려고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연내에 하루는 된다 그랬다가 또 그냥 내년으로 간다고 그랬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법 개정안에도 지금 재계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의 현재 경제계 불투명성은 이런 기업보다는 내수 쪽일 것 같아요. 일선 소상공인 일선 사장님들 소상공인 분들은 그야말로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절대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연말도 뭐 회식도 없고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불투명성은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환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440원대로 내려왔는데 지난주에는 1,45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잖아요. 아무래도 좀 정치적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한몫했지만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역시 지금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라고 하면 달러 강세의 또 하나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이제 발표하는 날 1,440원대를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윗꼬리가 달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지 했는데 전혀 지금 안정을 못 찾고 있고요. 외환 당국도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1,450원 밑으로 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1,450원이라는 레벨은 그 위 가는 레벨은 우리나라 역사상 2번밖에 없는데 그 2번이 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랬군요. 1997, 98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그때는 뭐 2,000원도 가고 1,800원도 갔지만은 1,450 레벨을 넘긴 게 이번이 세 번째여서 굉장히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 분명히 탄핵 계엄 이슈도 여기 불을 붙였지만은요. 지금 보면 위안화도 거의 초토화되고 묻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1,450원이 위험 라인인데
달러 위안은 7.3 위안이 또 거기가 이제 깨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오면 위안화도 굉장히 위태로운데 거의 다 지금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그만큼 달러 홀로 강해지면서 이런 신흥국 통화들을 다 밀어붙이는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곧 출범하는데 그럼 뭐 1,500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생각해볼 그럴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번에 1,500원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강세의 이면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즉 약간 좀 더 풀었으면 미국이 원래 금리 인하를 막 빠르게 할 줄 알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연준이 갑자기 좀 스탠스를 바꿔서 야,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이게 튀어오르고 이게 달러 강세를 촉발하고 위안화 뭐 다운, 원화 다운, 엔화 다운 이런데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2023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미국의 은행들 6위권, 10위권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때 왜 그랬느냐? 금리가 폭등해가지고 여기 미국 내 은행이 파산했거든요. 그때 레벨이 4.7에서 5%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도 4.5%.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서 뭐 킹달러, 갓달러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정작 미국 내부를 또 타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언저리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좀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 조절을 두고 좀 고민에 빠진 이유도 이번에 미 연준에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잖아요. 1월에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세요? 쉽게 뭐 인하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내수도 걸려 있잖아요. 예, 내수 그래도 문제. 왜냐하면 내수도 이게 금리 인하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인하를 해서 진짜 우리 원화가 1,450벽을 깬다? 그럼 완전히 그 위가 횡하니 비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입 물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 내수의 소상공인 분들 더 부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국은행도 1,300원대 환율 정도는 확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인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연말인데 주식시장도 좀 우울합니다. 지금 산타랠리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없죠. 모레인데. 이제 오늘은 그나마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죠. 순매수가 들어와서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은 연초의 상승률은 꼴찌인데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파는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 떠나고 있습니다. 산다는 코리아가 아니라 빠이빠이 한국을 좀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역설적으로 방금 앞서 말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원화값이 떨어지니까 주가랑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환차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팔고 미국 주식을 사면 달러 강세에다가 주가 상승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무차별적 투매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밑에 하단이 2,380, 2,400 여기가 좀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좀 어렵게 뭐 PBR 0.8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2,300원 깼다가는 다시 2,400 정도에서 거기에 좀 강력한 하단은 있다 정도 확인하는 게 그나마 긍정적일 텐데요. 지금부터 확인할 부분들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주느냐. 근데 어떻게 하면 사주지? 환율 안정입니다. 이 두 개만 보시면은 주식의 거의 매크로 지표는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도 코스피가 5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증시로 눈을 돌렸다는 이야기 될 수 있겠는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미국 증시와 하나 더 붙이자면 코인입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3조대 반면에 코인 시장 물론 24시간이기는 하지만 40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다수는 코인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서학개미, 미국 증시의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개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 한국 주식 해봤자 주가가 무너지니까요. 이제 그런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국 증시가 제값받고 밸류업 되고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차린다면 다시 돌아오죠. 돈이라는 것은 항상 수익률을 보니까요. 지금 뭐 주식시장도 안 좋고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뭐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평론가님도 송년회 거의 취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런 시국에 무슨 만남제 이런 식으로 많이 취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만남은 이제 계속 하시라.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요 한철이 12월 한때가 그나마 전 1년간의 매출을 잡는 때거든요. 올리는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동참하는 게, 그러니까 흥청망청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국민으로서 내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의 연말 만남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년회를 좀 합시다 이런 지금 구호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저희도 할까요? 네. 뭐 날짜 잡기도 참 그렇다 시국이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외교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대면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미국을 급히 찾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말했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측을 만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김 차관은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달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의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인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이 한국의 얼마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강한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 차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있고 여러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시작된 만큼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지도 이번에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사흘간 워싱턴 방문을 마친 뒤 도쿄로 날아가 한일 외교 차관 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이름이 적힌 위장 신분증을 사용하며 신원을 감추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RBC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현지 시간 22일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시신과 함께 군용 신분증으로 보이는 사진 3장을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사살된 병사들의 이름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이지만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에는 김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카블로비치로 표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중반쯤에 끝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측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 일간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IMF는 이날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최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IMF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2025년 말 종전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생산은 이전 예측보다 증가한 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IMF는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와 유럽어브로타의 수입이 겨울철 에너지 부족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온 어떻습니까?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날이 무척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보온용품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성탄절 아침까지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연천과 철원, 양구에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과 성탄절인 모레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 낮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성탄절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날 뿐 낮 동안 눈비 소식이 없겠는데요. 따라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